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셔도 돼요. 네. 예. 제너럴 리스트를 꿈꾸는 아마추어리즘을 꿈꾸는 윤희입니다. 서문적 독서가 아마추어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알로는 루마니아 인사입니다. 알로 루마니아. 네. 저는 팟캐스트 제작하는 유튜버 뭐야 이게 불금 PD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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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 제가 이제 저희 팟빵에 보면 그 청취자님들의 통계가 나오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청취자 분포 성별 청취자 분포를 보니까 남성이 26%, 여성이 74%. 어머나. 최근 일주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전에 한번 통계했을 때 반반인가 그 정도 반보다는 넘었어요. 네, 그거 나왔어가지고 약간 그때 의외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7대3 이렇게 나오니까 7대3이 더 되죠, 그렇죠? 7.5대 2.5니까.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 듣는 사람은 다 남자들인데? 주변에 남자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린 사실 우리 정도 아재가 되면 네. 이 여성 인맥이 좀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네. 저희가 또 다 기혼자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진짜 전 되게 의외였어요. 본격 여심 스틸 방송? 아니 약간 아니? 그건 아니에요? 신앙송도 좀 효과 있나? 그럼요. 그런 좀 잡박도 하기도 하고. 네. 저는 신앙송이 좀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목소리가 좋으셔. 근데 진짜 10명 중에서 2명 좀 넘게가 남자고 네. 8명 가까이가 여자란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님? 이거 되게 좀 의외였어요. 저희들의 사근사근함이 통하지 않았나. 저희가 사근사근해요? 지금 되게 사근사근하게 얘기하시네요. 사근사근하게 얘기해봤습니다. 더 사근사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윤희님의 그 이제 아내 사랑에 대한 그게 매 회마다 다 나오잖아요. 그걸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들으시는 게 아닌가. 제 주변에는 청취자분들이 여성밖에 없어서. 그렇군요. 진짜 그분들이 뭘 하시는데요? 제 아내가 열심히 듣습니다. 내 주변에 여성은 아내밖에 없다. 이런 거 해야 또 집에서 평안하게 네. 살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하시는 분들이 또 아닙니다. 네. 항상 부족함을 감독님, 감독님 감사합니다. 치킨 한번 후원해 주기로 하셨잖아요. 예, 네. 치킨 한번 가시죠.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윤희님 이야기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까 또 두 분이 또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 팟캐스트 하면 좀 세고 좀 그런. 근데 사실 책 방송은 또 그렇지만은 않기는 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독서층은 여성들이 좀 더 두텁다. 이 생각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은근히 문학책이나 그런 일반 좀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도 가끔씩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유입되시는 분들도 좀 이제 있으신 것 같고 약간 이제 책 팟캐스트 중에서 알려진 막 이동진님이나 뭐 이런 분들 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꾸준히 이렇게 하는 팟캐스트가 이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또 유일한 자부심이 1년 6개월 버텨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 오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버티는 것만이 전략이다. 존버 정신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존버 선생님.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저희 뭐 이건 항상 언급이 되는 거지만 다른 팟캐스트도 뭐 비슷하겠지만요. 해외에서 들으신 분들이 꾸준히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팟캐스트가 그런 매체긴 한데 그래도 저희 방송을 이렇게 막 들어주신다는 게 놀랍잖아요. 신기해요. 1위는 당연히 대한민국이고요. 90.8%. 미국에서 6.1%가 들어주십니다. 다음이 3위 세 번째 중국. 그다음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아까 어디 말이었죠? 루마니아? 네. 루마니아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노르웨이랑 루마니아는 좀 뭡니까? 북이고 동이네. 네, 많이 멉니다. 잘 모르겠어. 노르웨이 고등어. 오스트리아. 네? 오스트리아는 그 우리 있어요. 이렇게 그 좋아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달으시는 그렇군요. 분. 그분도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실 거예요. 누군지. 감사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타이가 어디예요? 태국? 네. 태국이에요? 진짜요? 몰랐어요. 그치, 타이가 타일랜드. 태국. 예. 오케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가 그 전 세계적인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입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뭐 우리 네. 아니면 말고. 네. 저희가 네. 오늘 좀 컨디션이 좀 그래요. 오늘 좀 이해해 주세요. 3위가 중국이라고 하셨죠? 네. 중국이 유튜브가 막혔잖아요. 아 그래요? 네, 중국 유튜버 막혔거든요. 네. 그래서 팟캐스트가 좀 더 그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 우리말로 듣고 싶은. 유튜브가 아예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중국이. 몰랐어요. 네, 중국은 중국 자체 유튜버 그러니까 이런 뭐 다 막는 되게 건 많고. 알고 있는데 예. 유튜브를 막아놓은 건지 몰랐어요. 제 기억에는 맞을 겁니다. 그렇군요. 뭐 페이스북도 안 되나 뭐 아무튼 뭐. 그래서 막 이게 다른 경로 돌아가지고 네, 막 하고 이런 네, 제 가족이 중국에 있어가지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조만간 이 순위에 북한도 좀 올라올 날이 그러게요. 언젠간 생기겠죠? 스마트폰 많이 쓰신다니까. 그러게요, 북한 분들이. 진짜. 네. 동무들 금요일 책에 빠집시다. 날래 들어오라요. 아, 나도 하고 싶었는데 네. 못하겠네. 네. 멀다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멀다가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네. 속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팟빵, 파티, 아이튠즈 다 들을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서는 또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 페이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금요일 책에 빠지다로 검색하셔서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책에 얽힌 사연, 또 뭐 요즘 읽는 책은 뭔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내용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뭐 상품도 보내드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fridaybooks s 2개입니다. gmail.com.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있으니까 꼭 친구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댓글, 하트, 좋아요 사랑합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오늘 저희 소개할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소개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드디어 이 책을 합니다. 네. 예, 여름부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추운데? 겨울인데? 막 이래. 그때 뭔가 이슈가 돼서 이제 유니님이 잡으셨던 거죠? 아니 이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거 하려고 했다가 네. 이제 이슈가 됐고 어떤 이슈가 됐죠? 뭐 그러니까 유시민님이 썰전 마지막 방송인가 이 책 얘기를 한 거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대 학생들이 많이 막 보고 이 책을?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10대가. 유시민 이제 님의 네. 영향력이 크니까요. 유시민 작가님이 10대까지 영향을 미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알쓸 신작 같은 거 뭐 이제 한나아렌트 얘기 나오면 다음에 교보문고 매대 막 한나아렌트 저자전역이 돼 있고 막. 근데 알쓸 신잡을 보세요? 저 저는- 보고요. 아내가 좋아요. 아, 그래요? 저는 좋아해요. 전 안 봐요. 어느 순간 좀 약간 아재들이 너무 막 하는 것 같아서 야, 좀 그렇긴 보기 하죠. 싫어지긴 하는데 네, 예. 저는 신서유기 봐요. 신사유기 재밌죠. 네. 전 런닝맨. 신사유기도 네. 한번 봐야겠다. 네, 네. 그 나영석 PD. 다 나영석 거네요. 네, 그래서 신사유기도 그렇고. 네, 저는 신서유기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그래서 책 제목이 뭔가요? 예, 책 제목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저자는요? 저자는 라인홀드 리버. 이제 리처드 리버가 아니라 라인홀드 리버고요. 형제죠? 예,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예. 그리스도와의 오. 문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네, 기독교 서적. 예, 네, 그 갑부입에서는. 명전. 예. 그 그렇구나. 명저의 그 형일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 라인홀드가. 모든 누가 형입니까, 사람들 누가? 다. 라인홀드가 라인홀드가 형? 형 맞나? 예. 예, 아마 형제가 형. 예, 쌍으로 형은 똑똑한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 라인홀드 리버는 이제 대표적인 명조로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이 있고요. 네. 네,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13년간 목회를 활동을 했습니다. 목사님이에요? 예, 진짜 이렇게 모르는 게 목회자이자 많지? 신학자죠. 목회자이자 신학자고 진짜? 예, 사회학자기도 하고 예, 그렇죠. 디트로이트가 이제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 그렇죠. 모터 시티로서의 어떤 그 명맥이 한창 유지되고 있고 이제 모터 시티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많고 그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제 사회 운동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이 바로 라인홀드 리버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대학에서 유수의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네. 담당했습니다. 아니 이제 무식자긴 하지만
동생인 리차드 니버는 사실 좀 그 기독교 신학 안에서 주로 좀 회자되지 일반 사회에서는 회자되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라이언 홀드 니버는 거의 뭐 넘나드는 사회에서 되게 유명한 학자 아니에요? 네, 이 책이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고 약간 그런 이제 막 EBS 막 그 사회 그 교육 이런 강의들 막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이랑 라이언 홀드 니버가 항상 거론돼요. 그렇구나. 일반 사회학 미국 사회학자로.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디트로이트에서의 그 목회 경험이 이 책을 쓰게 된 되게 중요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만으로도. 왜냐면 뭔데요? 혹시 뭐 이거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에서 뭔 경험을 했길래? 디트로이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무래도 노동자의 도시인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그때 오케이, 산업화된 오케이, 그런 오케이. 예를 들어 사회에서. 울산 생각하시면 뭐 이제 뭐 예를 네, 들면 이해갑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노총이라든지 노동조합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노동 권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의 상황이 그랬고 네. 이제 워낙 이제 뭐 이제 포드 자동차 발명되면서 이제 어떤 산업 도시로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몰락한 도시가 됐지만 어쨌든 디트로이트가 그런 어떤 상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제 평화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게 약간 그 13년간의 디트로이트에서의 목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 책은 1932년에 쓰여졌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60년에 이제 증보판이 나왔는데 이제 32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가장 상징적인 이제 1920년대 29년에 이제 대공황이 있었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사이에 이제 경제가 이제 어렵고 이제 제국주의적인 성향으로 이제 더 이제 짙어지면서 뭐 미국은 이제 유럽과는 또 다른 양상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노동에 대한 어떤 요구가 격화되고 사실 이제 29년에 이제 말아먹잖아요. 경제를 한번 말아먹고 미국이 미국이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33년에 루스벨트가 당선되면서 이제 4선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경제가 다시 부흥을 하잖아요. 그 이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스벨트 하면 뉴딜 딱 이것만 떠올라요. 사회 시간에 열심히 네, 배우잖아요. 맞아요. 뉴딜 정책. 네. 주간식에 꼭 나와. 그래서 케인지안적인 어떤 경제학이 다시 부흥하면서 이제 큰 정부, 국가 주도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SOC나 간접자본의 투자를 통해서 어쨌든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유럽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그 치열한 정세와는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이제 그 이후 이제 일본이 잠자는 미국의 코털을 건드려서 이제 미국이 참전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냉전 체제가 지속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증보판이 나오는 게 이제 60년대 이제 60년 이 책이 나온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초판이 아무래도 32년에 쓰여졌으니까 이제 32년의 어떤 그 상황 배경을 두고 이 책을 읽으면 그나마 약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 상황을 모르더라도 사실 기본적인 명제가 분명한 책이라서 모든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건드릴 수는 지금 이 시간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이제 굉장히 그냥 제목에서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은 함의와 영감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것만 딱 읽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좀 잘 설명 좀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도덕적 인간이라 하면 인간은 도덕적이고 사회는 비도덕적이자 이거죠. 근데 사회가 인간들의 집합인데 어떻게 도덕적 인간이 어떻게 모이면 비도덕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면 되죠. 우리? 예,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정의롭고 어떤 사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불이한 것을 볼 때마다 같이 불이하고 이제 요즘에 갑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되잖아요. 이제 각종 범죄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개개인에 놓고 봤을 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감정 굉장히 정의롭고 바르지만 사회 구성원, 조직의 구성으로 속한 자신을 보면은 이제 그 조직의 안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한 개인이 존재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개인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 이제 많은 도덕과 사회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막상 어느 조직 안에 속해 있고 어느 가정과 사회와 어떤 조직 안에 속해 있을 때 그 조직이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제 마땅히 이제 정의로운 일이 아니더라도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의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자기 이익이 침해당하는 건 사실 잘 참지 못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아파트 근처에 뭐 예.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뭐 이제 영생 화장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시설들이잖아요. 뭐 하지만 님비 현상이라는 게 뭐 필요하지만 우리 집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 주님 왜 내 잔을 왜 나에게 오십니까? 내 잔만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마음들이 어쨌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과연 사회가 도덕적일 수 있을까?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리버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당시에 약간 좀 낙관적인 개인주의와 이상주의나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팽배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팽배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런 리버의 논의가 우리에겐 좀 어떤 면에서 익숙한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것을 최초로 이렇게 집약하고, 예. 세계대전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인 국가나 사회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세계 1차 대전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그렇고 경제가 이제 자유방임주의 경제가 팽배하고 시장주의가 굉장히 발달하던 세상에서 이제 시장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 이제 블랙 먼데이인가? 예, 블랙 먼데이죠. 블랙 프라이데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예, 갑자기 주가가 확 떨어지고 이제 경제가 이제 세계 대공황이 차츰 밀려오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인간의 이성이 무너지는 경험들, 이제 합리적으로 인간이 행동을 하면 이제 시장이 작동하고 경제가 작동하고 사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때에 이제 리버가 했던 고민은 과연 이렇게 개인들은 도덕적이고 개인들을 가르칠 때 한 명 한 명 만날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은 도덕적인데 왜 우리 사회는 비도덕적이고 전혀 윤리적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의 도덕을 유지하면서 좀 더 이상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리버의 고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리버가 나름대로의 답도 제시하나요? 네, 나름대로의 답은 제가 볼 때는 그 결국에는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뭐 예, 사회의 도덕성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이제 가장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상주의적인 견해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낙관주의적인 견해에 해당되겠죠. 그래도 좀 나아질 거다. 예, 나아질 거다.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이제 행동하면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인간의 어떤 진보를 믿으며 인간답게 어떤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인간답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존재하는 반면에 또 어떤 이제 비관적인 인권관에 따르면은 이제 사람 봐봐, 사람 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이제 마실 거 없으면 사람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이익과 이제 홉스가 말했던 만인에 대한 투쟁의 그 상태에서 치열하게 사회의 어떤 내가 내 것을 가지고자 싸울 수밖에 없는 자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내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나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고 이제 사회의 배려나 어떤 그 이성의 발현보다
자기의 이익을 더 추구하게 되고 누군가는 이제 도태하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발달할 텐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어떤 두 가지 이제 의견들이 이제 대립하게 되면서 그 양자를 절충하는 견해들도 또 대립되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뭐 합리주의자도 있을 것이고 이제 현실주의자도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이성의 역할들도 인정하고 또 근대 이후에 어떤 국가의 역할도 인정하면서 어쨌든 좀 더 절충적인 방향으로 이제 니버는 이제 생각을 모아서 그래도 그 어떤 종교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죠. 목사고 네. 신학자고 그런 어떤 사회 윤리들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제 고양시켜서 좀 더 나은 어떤 도덕적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의 어떤 그 모순과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있어서 사회의 도덕성 고양.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정치만이 남아 있다면 그러니까 도덕이 없이 그냥 현실을 그냥 내 건 네 것만 싸우는 정치만이 남아 있다면 사실 세상은 너무 살기 팍팍하고 정치 없이 너무 어떤 이상만을 얘기한다면 정말 이거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될 텐데 리버는 약간 그 이상적인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정치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또 혁명과 어떤 그 사회윤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개혁해 나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당대의 어떤 약간 통용되던 그런 이상주의적인 혹은 정반대로 현실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 두 가지를 새롭게 융합해내는 어떤 자원을 좀 만든 이제 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의 한계도 얘기하지만 종교성이 갖는 어떤 도덕성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또 이제 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아마추어 정신과도 저는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니버도 그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 어떤 그런 혁명 운동 이런 걸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이제 미국 이제 이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전히 어떤 개인의 어떤 이기심의 어떤 합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깊은 통찰을 누구도 갖지 못한 이때에 조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신학과 여러 가지 철학과 그 미국의 어떤 목회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현실의 어떤 악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보게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좀 단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장치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집단의 도덕성을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좀 것으로 저는 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저희는 이제 뭐 좀 있으면 40대 또 30대 중반 한창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 젊어서 조금 더 우리 지금보다 더 훨씬 어리고 젊었을 때는 이상주의적인 그런 게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좀 경험하기도 하고 주로 또 회사도 그렇고 이런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종의 정치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너무 에이씨 막 더러워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날만 세우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하는 모든 조직, 공동체, 심지어는 가족, 모든 게 사실 다 정치가 필요한데 이거 자기 정치 이렇게 안 하면서 그냥 쉽게 뭐 남 탓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거 사실 되게 많잖아요. 결국 이제 포기해버리고 이런 거 좀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버가 말한 것처럼 이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정치를 버리지도 말고, 그렇지만 또 이성 없이 정치하면 또 정치가 또 자유한국당처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에 정치에 있어서 윤리성 확보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도덕적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니버가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예를 들어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제 논란들이 있을 때 이제 법을 발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예, 그런 깝시다 그냥 이거는 뭐 다 아는데 이용주. 그런데 이용주 어쨌든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전혀 이제 정치를 한다면서 그런 행동들을 보였을 때 그런 입법들을 한다면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납득을 하지도 않고 그 입법을 하는 어떤 의원이나 사람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윤리성을 담보하면서 사실 그 정치가 도덕적이고 정치가 윤리적이어야 그러니까 그나마 그 수범을 받는 어떤 국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동의가 되고 더 평온한 방법으로 평화를 누릴 텐데 그러니까 니버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쨌든 평화주의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비폭력을 통한 어떤 해결이거든요. 물론 혁명을 얘기하고 투쟁을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니버가 강조했던 거는 비폭력이고 어떻게 더 윤리적인 방법으로. 근데 그 사실 좀 비판을 하자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또 기독교 사회 운동가로서 어떤 그 정체성 때문에 또 그런 방향의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쨌든 니버가 했던 가장 큰 업적 중 또 했던 일이라면 어쨌든 그 개인이 사회 속에 개인이 처한 모순적인 입장 그것들을 찝으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 사회에서 이제 그 가치들을 고양하면서 이 사회가 더 살만한 사회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어쨌든 이 책을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니버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전히 좀 이상주의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목이 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잖아요. 근데 뭐 어디선가 그러더라고요. 비도덕적 인간과 더 비도덕적 사회가 사실은 이제 맞는 거고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개인의 어쨌든 어떤 도덕성에 대한 선함을 여전히 조금 강조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개인조차도 비도덕적인 것이 갈수록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도덕성을 완전히 뭐 이렇게 뭐 거둬들이거나 뭐 이제 전제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도덕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 제도 안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는 니버도 여전히 균형이나 이런 복잡한 것들 얘기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이제 현실적인 지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니버가 최초로 어떤 이런 것들을 제시한 거 가지고 그 위에서 우리는 이제 논의를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 빼요 빼. 아예 진짜 몰라요. 그런데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니버는 인간은 죄인이다. 하지만 그 인간의 진보를 믿는다라는 방식의 어떤 논증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이러니한,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게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인간 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잖아요. 거기서 출발을 하고 하지만 그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의 본성은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관계,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개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사실 다 할 수는 없어요. 뭐든지. 어쨌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어쨌든 부딪히면서 살아가야지 사실 인간다움이 발현되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그냥 우뚝 서 있는 게 인간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 점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공감이 가거든요. 관계적 동물이다 인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근데 우리 홀로 있을 때는 도덕적인데 왜 같이 있을 때는 비도덕적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들 그리고 어쨌든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놓인 그 상황과 그 증폭판이 나왔을 때는 어쨌든 그 냉전과 이후 이제 케네디가 당선되고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나고 이제 또
베트남전이 계속적으로 발생된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왜 이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이 모순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좀 리버가 이 책을 통해 그려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기독교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뭐 이런 교리적 명제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저는 다르게 좀 말하고 싶더라고요. 인간은 모순적이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좀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간은 모순적이라는 말이 라이놀드 니버가 얘기하는 것과 되게 연결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니버의 이 책을 저도 이제 그냥 이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미국 이 대공황 전후에 이 집단에 니버도 속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니버의 통찰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게 여전히 놀라운 책 중에 한 권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는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그 집단을 비판적으로 제대로 관찰했다는 게 전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사라는 사람이 제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나 집단이나 그런 맥락 현 시점에서 내가 그것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후대인이나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쉬운데 거기에 속하면서 또 거기에 현실이나 이런 것도 다 알면서 그럼에도 거기에서 논의되지 않은 전체적인 어떤 통찰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그 지점에 전 되게 빛이 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딴 얘기일 수도 있어서 좀 별로면 편집하셔도 되는데 뭐 진실 탐사 그룹 뭐 셜록인가 거기서 그 뭐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그 뭐 이제 털었잖아요. 네. 그래서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름 없는 그룹이 그 뉴스 저널의 질을 가지고 완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그 양진호 그 회장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국 사이버 성폭력 상담소인가 거기 이제 거기서 한성소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약어로 쓰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셜록 이 보도에 좀 유감을 표시하면서 단순히 회장의 갑질과 폭력으로 직원이 피해당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거기는 온라인 영상 성범죄물로 돈을 번 집단이다. 그런 식으로 다른 시선을 제기하는데 저도 되게 아차 싶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어떤 그 프레임과 어떤 그 시선과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되게 차이가 되게 크구나.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집단과 어떤 개인과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평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되게 그런 중거점들이 되게 필요하겠구나. 우리 시대에 맞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을 주는 사람의 결국엔 라인홀드 니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어쨌든 대표적인 저서가 인간의 본질과 운명이기 때문에 뭐 되시면 우리나라 번역본도 나왔으니까 이제 니버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인간에 대해서 묘사한 그 마지막 글을 한번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2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인간이란 항상 최소한의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욕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상상력이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더 절실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기적이다. 모든 사회는 상충하는 욕구들을 역사의 목적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의미심장하네요.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맞게 읽었죠? 네. 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